네, 안녕하세요. 향산초등학교 교감 병국희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해 아시죠? 다리가 아주 많은 진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천적을 만났습니다. 이 천적이 진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많은 다리로 엉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다니니? 진해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거든요. 잠시 생각을 하면서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천적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폭력과 학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사안 처리에 익숙치 않은 학교는 민원과 분쟁으로 많이 힘들어했죠. 학교 공동체들은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입니다. 우리가 아동을 보호하고 또 선생님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짧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가 남긴 상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동학대는 흔히 영혼살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범죄는 그 과정과 결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동학대가 왜 영혼살인이냐? 다른 범죄하고는 다르게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인 아동이 철저하게 지배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 아동은 처참한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른들은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대 가해자들은 본인의 행위를 아동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어른들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을 풀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들은 약한 아동이나 여성을 그 대상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행위자인 대부분인 부모들은 아동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분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동에게 때리거나 굶기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이런 학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미안한 생각도 들죠.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 아이에게 미안하다. 또 갑자기 선물을 주거나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가 어른에게 있기 때문에 폭력은 다시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데요. 아이들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아동학대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내적으로 깊어지면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외적으로 표현이 되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차단되어야 하겠죠.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약 10,000건이던 사례가 2019년이 되면서 3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학대 건수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죠. 아동학대 피해 아동 연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승인이 되기 직전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피해자와 학대 행위자의 관계를 볼까요? 네, 부모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리 양육자, 친인척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있죠. 유, 초, 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100건 중에 9건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을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에서 선생님을 지켜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동학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아동권리헌장,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피아동 보호나 학대 행위자 처벌,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한다는 사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3학년 한울은 또래에 비해 깡 말라있고 여기저기 멍자국도 보입니다.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네요.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걱정이 되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니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동 한울의 엄마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혹시 담임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학교에서는 뭔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울 엄마는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너 밤길 조심해라. 라며 협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괜히 전화를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실제로 우리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신고자는 보호 가능한 것일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만 나이고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고3 정도의 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부모와 같은 친권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거나 또 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든 교직원은 그래서 보호자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의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만약에 그 행위가 경미한 사안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고 교육이나 상담 등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그 가해 행위자의 주체가 바로 보호자라는 점에 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한 사안들이 아동 사망 사건이나 유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자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에 의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이게 아동학대인지 성폭력인지 학교폭력인지 많이 헷갈리죠. 자, 학교폭력은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범죄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가해의 주체입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를 묻지 않습니다. 성인이든 보호자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 가해의 객체, 즉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퇴학한 학생 안 됩니다. 또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 어린아이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성인이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변석숙 변호사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번엔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신체학대. 두 번째, 정서학대. 세 번째, 성학대. 네 번째, 방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방임은 물리적인 방임, 교육적인 방임, 치료적인 방임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도 방임에 포함됩니다. 혹시 어느 유형의 학대가 가장 빈번할까요? 중복학대입니다. 최근 학대는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편 보시겠습니다. Open the door, children dear. Your mother is here and has bought something for each one of you. But the little kids hear come the rough voice that is, we will not open the door, they cry out. You are not our mother. Le récit de l'action, voici le récit de l'action These mountain killings in those areas will get some snow. Everyone else in the whole world. 이번에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자, 즉 아동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에서는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교직원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시도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10월 1일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시도자치구에 신고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학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보건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감 선생님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 세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 112나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죠. 이제는 112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지킴콜 앱을 통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엄마가 가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난 학교는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는 아동학대 사안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사안에 해당되는데요.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엄마가 가해 학생을 때린 것은 이 피해 학생의 엄마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가 아니고 교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전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료를 보시면 아동의 안전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즉 아동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때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또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성학대의 경우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는 피해 아동 등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하늘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과연 신고자 보호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공개하거나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비밀 음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 엄마가 학교에 전화를 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직원이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신고자가 담임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직접 하늘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신고했죠. 왜 신고했습니까? 이렇게 캐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고 사실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 신고자, 그리고 학교 공동체 모두가 신고자에 대한 비밀 음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신고자 보호인데요. 강력 범죄에 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요.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도 가명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선생님처럼 신변 안전이 위협된다면 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미취학 및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학교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은 몸에 멍자국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마가 찢어져서 상처를 꿰매고 학교를 등교를 했고요. 며칠 후에는 다리에 화상을 입고 거즈를 붙인 채 학교에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민성이가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왜 이랬어? 민성이는 동생과 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이 쏟아져서 데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 선생님은 뭔가 미심쩍습니다. 김 선생님은 집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민성 아빠는 통화가 끝난 후에 동생과 장난치는 모습, 자전거에서 넘어진 장면, 화상치료하는 장면까지 그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한 일주일 넘게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이 돼서 보건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보건선생님도 교감선생님께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회의를 했죠. 그런데 보호자가 이렇게 증거사진까지 보내주고 아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상하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밤 12시가 넘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민성이가 중환자실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선생님은 경찰서의 요청으로 생활기록부와 상담록을 가지고 참고인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민성의 남동생도 1학년에 입학해야 되는데 대안학교를 보내겠다고 3개월 넘게 학교를 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 민성이가 겪는 아동학대, 우리 미리 좀 더 발견할 수는 없었을까요? 자,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상흔이 있는지,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또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아이의 위생 상태는 어떠한지, 아이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징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이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위클래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위센터의 상담을 의뢰할 수도 있고요. 아이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된다면 보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잘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아동이 보내는 아동학대의 시그널을, 그 신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글을 보거나 또 아이의 작품을 보거나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가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있어서 그 아이와 상담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네 몸을 만졌니? 혹시 성폭력을 당했니? 이와 같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아파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상처가 난 것인지 선생님에게 말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서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몸을 만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유를 묻는 질문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가해자가 한 행위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칫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네 탓이 아니란다.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며 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히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이 되면 112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람직한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모의 자녀 체벌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징계권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위해서 체벌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몇 가지 바람직한 훈육을 위한 원칙들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과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할 때는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만나면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문제 행동이 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둘째, 훈육의 기준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은 너무 원칙만 고집하다 보면 아이와 학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스스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노력 중요하죠. 왜 훈육을 하는지, 문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실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을 잘 대하다가도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것들을 가는 봅니다. 만약에 화가 나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해서 그 상황을 넘긴 후에 아이와 이야기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미인정 결석 아동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인정 결석이란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별표 8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총 6가지인데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 그리고 가정학습 기간, 그리고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또 가출이나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아동학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죠. 만약에 미인정 결석으로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이와 같은 단계에 따라서 학교는 대처하여야 합니다. 먼저 미인정 결석 당일부터 2일까지는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가정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보호자를 내교하도록 하고, 만약에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의심이 간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매뉴얼을 참고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가이드북을 개발하고 있고요. 12월에 보급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개발된 매뉴얼이 오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급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사실은 가정폭력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이모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 출석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출석 인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을 때 학교는 반드시 2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아이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아이의 안전입니다. 즉,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모집에 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동학대의 의심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를 이모집에 데려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이모집에 가 있을지, 어디에 가 있을지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출석 인정은 어렵죠. 다음은 미취학, 미입학 아동에 대한 대처입니다. 취학은 의무교육기관에 최초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취학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취학 아동 명부를 확인하고 예비 소집에 참석을 홍보한 다음에 예비 소집에 미응소했다면 바로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해야 될 아동이 학교에 오지 않는다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단계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인데요. 모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씩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이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즉, 아동학대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약 4시간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이나 방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매뉴얼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에 대한 교육은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정도가 부모에 의한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설명회, 학부모 총회, 더구나 요즘에는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은 소통하고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동을 학대할 권리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신고는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112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학교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선생님 또한 스스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